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기 전에 오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질의가 오늘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의 쟁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지난 4월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근데 역대 이렇게 무관심한 대정부 질문은 이게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모든 이슈가 이재명 대표의 그 단식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김만배 씨하고 신학님 대선 공작 의혹 이쪽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그저께인가 그때 태영호 질의에 관련해서 이제 뭐 쓰레기 발언 네. 이것만 이게 기억이 나고요. 아마 내용은 이제 뭐 오염수나 또는 이제 그 이념 문제, 홍범도 이런 게 그리고 이제 군대 그 박정훈 대령 이런 게 이슈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네, 정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정부의 잘못된 점들 그리고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짚어보는 그러한 질문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온통 뉴스에는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식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서민층들 그리고 어떤 청년층들이 은행 이자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불황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이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가, 경제부 장관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가 왜 김건희 여사 일가로 이렇게 갔을까라든가 또는 뭐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도 사건 수사, 사망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지금 상황이었고 물론 기각은 됐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모든 사회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고요.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좀 타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오로지 수사에만 매달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에 공개했던 뉴스타파 어제 72분 분량의 음성 파일 원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좀 들어보셨습니까? 뭐 다 들어본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이제 중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사건 관련되는 이 부분은 이제 분량이 그래 안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녹취나 이런 이제 기사만 좀 봤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음성 파일 이게 보통은 이제 그 증거의 왕이라고 합니다. 녹취가. 근데 문제는 증거의 왕이지만 언제든지 악마의 편집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전체 중에 앞뒤를 잘라버리면 거두절미하죠. 거두절미하면 이게 내용이 180도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조금씩 중간에 잘라버리는 거 있죠. 이걸 악마의 편집이랍니다. 이게 아주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도 증거 위조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뉴스타파는 바로 이제 그런 군데 통째로 한 몇 줄을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어가 이게 봐준 게 박모 검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윤석열 과장이 주어가 돼버린 거죠. 따라서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그 진짜 악의적인 악마의 그 편집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녹취록, 그러니까 음성 파일 원본을 보면 이것을 좀 발언을 중략해서 편집하면서 최초의 의미가 좀 달라진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좀 그런 문제는 있을 네. 수 있는데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 진보적인 경향으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편향성은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허위 인터뷰 하는데 뭐가 허위 인터뷰인지는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커피 타준 사람이 박모 검사냐 윤석열 검사였냐 이거 가지고 자꾸 따져요. 그 커피가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이 인터뷰 자체가 허위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커피 게이트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좀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악마의 편집 하는데
원래 그래요. 뭐 변호사를 선임할 때 담당 검사하고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부장검사랑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우영 사건은 박모 검사가 아닌 윤석열 검사가 중수이과장으로서 담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했던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모 검사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봐준 사람인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타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조유영 씨가 아무런 사건 처리도 않고 그냥 빠져나갔고 그 3년 후에 다시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잘못한 게 있었는데 그 전에 봐준 게 아니냐. 이게 핵심인데 자꾸 커피 타준 사람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 자체가 사건이 지금 대선 공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좀 프레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배후에 민주당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것이 현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정실책을 밝혀야 한다면 대장동 특검에서 밝히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대장동 특검에서 밝히면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마 윤석열 정부나 검찰이 대장동 특검을 벌써 준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수사해서 영장 치고 2번 쳐서 구속시켰잖아요. 그건 어차피 대장동 특검이 들어가면 박영수 특검까지도 조사가 되고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까지 조사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고 유리한 진술들을 이미 미리 좀 맞춰놓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우영 씨 같은 경우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기각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조우영 씨의 목숨은 검찰에 달린 사람이에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하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 다스는 누구 거냐, MB 거 검찰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검찰이 수사해서 검사가 수사해서 결국에는 다스는 MB 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검찰이 벌써부터 대장동 특검 올 12월에 패스트트랙 돼서 통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수사를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윤석열 대통령의 유리한 진술들을 받아놓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의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서정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이성훈 변호사님이 뭐 커피가 본질이 아니다. 지금 이게 이러면서 그때 민주당이요 뭐라냐면 이게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런데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친하니까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수사를 아예 덮어버려 가지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조작입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 상황을 민주당이 더 잘할 거예요.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에 대출해 준 게 2009년입니다. 그때 이게 대장동의 대표가 이강길 씨고 그다음에 남욱 정리화 회계사가 좀 있었죠. 김만배 씨는 이게 한참 뒤에 2012년 이후에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때 대장동 대출은요 정상적인 대출이에요. 담보도 충분했고 이자도 냈고 그래서 이게 부실 대출이 아예 아니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이게 민주당이 몰랐을까요? 국회에다 놓잖아요. 그때 뭘 수사했느냐? 부산저축은행이 위에 로비한 거 있잖아요. 뇌물 주고 이걸 수사했고 조우영 씨는 피의자가 아니에요. 참고인, 참고인. 참고인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따라서 이게 조우영 씨를 그때 잡아였으면 대장동 김만배 비리가 안 생깁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민주당은 대장동하고 윤석열은 전혀 무관하다. 이걸 이게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러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때 커피요. 질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선거 마지막 토론할 때 2월 달이죠. 그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보고 아니 조우영 씨한테 커피는 왜 태워줬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다음부터 모든 패널들이 제가 방송 많이 했잖아요. 패널들이 왜 윤석열이는 커피를 하나 태워주고 수사 안 했느냐?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다 몰아갔잖아요. 그때는 커피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결국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동과 전혀 무관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타파의 커피 이걸 이용해서 계속의 몸통을 윤석열로 몰아간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래 보면 돼요. 네.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그때 공세를 보십시오. 네. 보면 이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몸통이 윤석열이다 하면서 결국에 윤석열 그때 이 과장이 조우영, 야 네가 조우영이냐 이러면서 이게 그냥 커피 만든 주가 보냈다. 이걸 이게 계속 지금 폭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과연 저는 민주당이 전혀 이게 몰랐을까? 김만배 씨가요. 김만배 씨가 이제 그 정진상하고 이게 수시로 접촉한 건 나오지 않습니까? 천화동 1호 428억도 있고 여러 가지로 따라서 이제 그 저는 정진상을 통해서도 김만배 측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신학림 씨는 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게 당연히 좀 진보 성향이다. 이재명 지지자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이쪽을 통해서도 흘러갔을 이럴 게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뉴스 타파 보도가 나오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이게 대대적으로 거의 이재명 본인도 이게 개인 SNS에 2번 올렸지만 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이게 동시에 올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정도라면 이게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하고 이럴 게 가능성이 높았고요.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게 또 김만배 씨 녹취록을 보세요. 무조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돼야만 우리는 이게 상교리면 풀려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에서 이재명의 흔적을 지우된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본다면 저는 충분히 민주당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네, 이승 변호사님. 이 녹음이 된 게 2021년 9월 15일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지도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지도 않았어요. 후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허위 조작 녹음을 한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후보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이겨내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인데 후보도 안 됐는데 무슨 녹음을 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꾸 대선 조작 하는데 아주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장동 몸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검찰 수사가 됐습니까? 기소가 됐습니까? 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건 서로 간에 대선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프레임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가지고 이런 호칭을 했다라고 대선 조작이다? 그러면 항상 상대방은 무조건 조작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조폭 자금 20억을 받았다라고 김용판 의원이 했고 국회에서 그다음에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 씨 면회 가서 이거 다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허위였잖아요. 근데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대대적으로 언론이 했어요. 그럼 이거 대선 조작인가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잘못된 점은 못 본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허위다라고 생각되면 박모 검사가 여기에 결재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결재권이 있었는지 수사권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당시에 대장동뿐만 아니라 여러 저축은행에 대한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구속됐었어요. 부산저축은행도 회장과 부회장이 구속됐었어요. 근데 여기가 참고인이었으니까 어차피 봐줄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몇 년 뒤에 수사했던 걸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왜 몇 년 뒤에는 구속이 됐는데 그때는 왜 수사를 안 하고 봐줬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밝혀져야지 이게 허위 인터뷰인지 아는 것이지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가 무슨 허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강도 높게 조사를 하겠다.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까지 명확하게 밝히겠다. 검찰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 범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크게 이제 그 3단계로 보면요. 네. 일단은 이제 김만배하고 신학림 씨 문제죠. 두 분은요. 20년 동안 거의 안 보다가 갑자기 서로 또 연락 먼저 한 사람이 엇갈려요. 김만배 씨는 본인이 먼저 했는지 신학님에게 또 자기가 인터뷰한다고 했는지 누가 먼저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안 보다가 갑자기 이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죠? 저도 이게 오래된 명함 정리해 보려고 10년 지나니까요. 번호가 전부 다 바뀌어 있어. 지금 이게 010으로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011, 017, 018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떻게 20년 뒤에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갑자기 전화를 한다? 그 미묘한 시점에. 더군다나 이게 전화를 누가 먼저 했냐 말이지. 이거부터 저는 밝히되고요. 그 다음에 20년 만에 만나는데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녹음기를 준비해서 녹음을 합니까? 뭐 핸드폰을 했는지 녹음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녹음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정말 친했던 사람이 20년 동안 안 본 것도 이상하고 갑자기 이 미묘한 시점에 20년 만에 만나서 또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더 황당한 게 책이잖아요. 책. 이 책을 갑자기 며칠 뒤에 그 1억 6,500원에 팔면서 이걸 이게 또 3월 1일 날 3일절이네. 3월 1일 날 이게 계약한 걸로 소급해가 또 허위로 꾸밉니다. 왜? 왜 소급했냐? 인터뷰 대가하고 무관하다. 이 책은 3월 달에 이미 팔은 거고 인터뷰는 9월이다. 이렇게 꾸밀라고 날짜를 소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잖아요. 따라서 두 분에 대해서 첫째 검찰이 조사를 할 거고 당연히.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타파죠. 뉴스타파는 이게 김만배 씨가 저는 이게 허위로 인터뷰했다 봐요. 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과장이죠. 검사. 전혀 조우영 씨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이게 본 것처럼 네가 조우영이냐 이렇게 김만배 씨가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허풍이라 하지만 이게 공자이거든요. 근데 그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를 이중으로 또 편집한 거예요. 이게 저는 두 번째 잘못이에요. 더 편집해서 아까 한 단락을 빼버리가 주어를 바꿔놨잖아요. 이 뉴스타파의 또 이게 편집. 이게 아마 두 번째 될 거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언론은 큰 언론들이 뉴스타파를 희생양 삼아서 꼬리 자르게 하려고. 뉴스타파 너 이렇게 인트로 언론이니까 너 폐간해봤자 또 만들면 되지. 우리 MBC는 살아야지. JTBC는 살아야지.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이게 꼬리 자르게 할 거대. 그러면서 이게 MBC나 갑자기 JTBC가 막 사과하는 모드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우리는 뉴스타파 믿은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체를 분량을 안 주는데 이런 식의 꼬리 자르게 하고 있어요. 저는 MBC나 JTBC나 이쪽이 제일 나쁘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근거도 없이 확실치 않은데 왜 내 꼭지나 MBC가 보도를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JTBC 그 사과는 했지만 그 기자가 뉴스타파로 옮겼잖아요. 그 기자가 이걸 이게 그 꼬리 자르기 사과로 끝납니까? 저는 이게 위에 데스크 본 사람은 만약에 몰랐느냐 이렇게 조직적으로 언론사 JTBC와 MBC를 수사하는 게 이게 3단계고 마지막 아까 민주당이 몰랐냐 4단계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순 변호사님.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신학림 씨나 김만배 씨나 굉장히 언론계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냥 지인 통하면 금방 핸드폰 번호 알 수 있습니다. 뭐 20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 수 없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모르는 기자님들이 전화 옵니다. 제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요. 기자인데 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녹음을 했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인터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기사를 쓰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인터뷰를 하면 핸드폰으로 다 녹음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하고 녹음할 때도 있고 말하지 않고 녹음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수사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이재명 대표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까지 수사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윤석열 정부나 검찰의 바람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또 지금 이번 사건으로 MBC와 KBS, JTBC만 고발했어요. 이건 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언론 장악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뭐 채널A가 됐든 TV조선이 됐든 모든 보수 방송에서도 이걸 다 방송을 했어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진위 여부는 잘 확인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방송이 다 됐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MBC나 KBS, JTBC도 그런 취지로 방송을 했는데 왜 다른 방송사는 고발하지 않고 딱 콕 집어서 지금 여당의 약간 비판적인 방송사들만 고발을 합니까? 국민의힘이? 이건 바로 벌써 언론 길들이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자꾸 가짜뉴스 하면서 언론대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불과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어요. 민주당을 비난하고. 근데 자기가 정권 잡으니까 결국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언론 길들이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이게 곧 내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조목조목 반박 안 할 수 없는 게 처음에 그 전화번호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서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 신학림 씨가 먼저 인터뷰하자고 했는지
김만배 씨가 이게 한번 보자 했는지 누가 먼저 전했는지도 밝히되고 번호를 이게 누굴 통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지 이걸 이게 첫째 밝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김만배 씨는 이게 분명히 선배가 몰래 녹음했다. 내한테 미안해할 부분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인터뷰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림 씨는 인터뷰라고 자꾸 하거든요. 벌써 이게 둘 사이에 서로 책임 떠넘기는 재수의 딜레마가 시작됐다는 거죠. 둘 사이에도 이것도 이게 분명히 저는 밝혀야 된다. 그 녹음 경위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게 화천대유 직원의 정인이 나왔어요. 정인이 뭐냐? 바로 2021년 여름에 신앙림 씨가 이게 화천대유를 방문했다. 이게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목격자의 정은이 있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명함이 놓다는 거예요. 최근 명함이겠죠. 2021년 당시에. 근데 갑자기 20년도 안 보다가 방문했다는 목격자의 정은과 명함이 놓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20년 동안 한국일보에서 그렇게 친했는데 20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1억 6,500 책 사주고 그다음에 100억짜리 재단 만들어가 뭐 시켜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이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다음에 1억 6,500 책은요.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한 사람이 책 쓴지 안 쓴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다음에 인터뷰하고 3일 뒤에 책값 줍니다. 3일 동안에 책 3권이 두꺼운 거. 이거 읽어봤습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예술적 가치가 뭐 뛰어나서 샀다.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1억 6,500짜리면 집안에 가보로 잘 모셔놔야지. 왜 그 흐름한 헌책 그냥 아무데나 버리듯이 사무실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언론인으로서 1억 6천 얘기가 나온 것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건 어떤 경위를 불문하고 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너무 궁예의 관심법을 갖고 있어요. 뭐 검사 10명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검사 10명 투입해서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수사도 하기 전에 이미 그냥 이건 민주당과 이재명의 작전에 의한 대선 조작 뉴스예요. 허위 보도 뉴스. 뭐 궁예 관심법입니까? 좀 수사 좀 하고 나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이재명 대표는 그냥 범죄자 수사도 하기 전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를 드는 거예요. 좀 수사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늘로 9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제 단식을 좀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내각 총사퇴 또 국정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단식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에 대한 출구 전략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구 전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다수당의 대표지만 2년 동안 계속해서 검찰 수사만 되고 있고 압수수색도 지금 400회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스스로 쓰러질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단식하면 최소한 단식을 중단하고 우리가 여야가 협치해서 국민들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조롱하잖아요. 웰빙 단식이다. 옆에 와서 회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지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국민의힘의 행동들이 결국 국민들의 지지도 조사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내각 사퇴했는데 내각 사퇴를 요구했는데 최소한 이상민 장관 12구 참사에 굉장히 슬픈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대변인 그만두시고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던가 아니면 뭐 대선 여론조사에도 여러 번 나오던데 그냥 차라리 나와서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 들고요. 원희룡 장관도 자꾸 중립성에 위반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치를 해라. 정치를 하고 싶지 않고 공직자가 돼 있는 상황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서정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단식이라는 게 그 국민의 지지를 받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죠. 옛날에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있잖아요. 일본하고 이걸 이렇게 연장해라. 그다음에 이 공수처를 설치하지 마라. 이런 게 명분이 있었어요. 지소미아는 어느 정도 뜻을 이뤘죠.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드루킹 특검을 해라.
이런 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명분 이게 있어야지 단식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은 속은요. 속마음 뭐냐? 속마음은 이게 내 수사하지 말고 영장 치지 마라. 영장 오면 우리 의원님들 좀 부결시켜 달라. 이게 요구 사항인데 그렇게 말은 못 하잖아. 단식하면서. 그래서 이게 내세운 게 형식적으로는 뭐 일본 후쿠시마를 해양재판소에 제소해라. 이게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우리 한 나라만 제소하면 이깁니까? 이미 방류된 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이게 내각이 총사퇴해라. 이런 조건을 달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협상이 있고 출구 전략이 있는가? 이런 데 첫째 의문이 들고요. 명분이 없다는. 자, 두 번째.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단식을요. 진짜 단식으로 안 보고 저는 단식 호소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옛날에 박원순 씨한 그 피해자 보고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 호소인이다. 이랬잖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단식에 투명성이 없어요. 그때 황교안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만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오늘도 이게 정부 비판하고 다 이게 회의하고 있잖아요. 아니 보통 보면 진보 측의 단식 보면 뭐 최하 20일, 15일, 지율선님은 240일도 있지만 아니 그분들에게 몸을 철로 만들었습니까? 보수 측의 인사들은 흙으로 만들고 그런 철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납니까? 근데 경호 문제를 핑계로 또 이게 밤에는 들어가 계시잖아요. 국회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경호 문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단식이 투명성이 없고 제대로 진짜 단식을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니까 여러 군데 뭐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지금 이게 단식의 중단이 어려운 게 아무런 명분, 요구 조건이 없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수원지검에 출석을 합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검찰과 출석 날짜를 가지고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토요일인 9일, 그러니까 내일로 결정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을 출석 일자로 정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본인은 다음 주에 11일부터 나가려고 했죠. 그럼 이게 진짜 조사가 불가능하잖아. 근데 검찰에서 강력하게 7, 8, 9 중에 나오시오. 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요구하니까 이번에 안 나가면 바로 이제 구속영장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저는 이게 토요일 날 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게 조사는 안 될 겁니다. 왜? 정성호 의원이 인터뷰에서 그랬죠. 그냥 이게 어차피 누워서 그냥 한마디 하고 진술서로 대체할 텐데 뭐 조사가 되겠냐 이런 취지로 정성호 의원이 말했잖아요. 저는 내일 와도 아마 이제 뭐 그냥 앉아서 있을지 누워 있을지는 봐야 되고 아마 진술서로 이게 대체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조사는 형식적으로 이게 끝날 거로 보이고 다만 이제 바로 검찰에서는 아마 이제 그 다음 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에 설명하고 아마 추석 직전에 국회에서 표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절차가 예상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민주당 의원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속아서게 그냥 부결하자. 아니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속시키느냐. 이거 이재경이 아니냐. 이런 이게 말도 안 되게 거기 속아서 부결을 시키면요. 민주당 공중물이 됩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세요. 방탄 안 한다는 이걸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승 변호사님.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앞에서 방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연히 수사에도 맞서고 또 그 영장실질심사에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당연히 지킬 거고요. 지킬 걸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대표 조롱하면서 안 지킬 걸 대비하는데 지켜서 다른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신체적인 육체적인 한계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인데요. 아마도 9일을 선택한 것들은 또 자신의 건강 상태까지도 파악해서 검찰에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이제는 좀 조롱하는 모습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당이 야당 대표 조롱해갖고 국민들이 얻을 게 있습니까? 뭐 총선에서 의석 몇 석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라고 하는 건 또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야당보다 더 책임지는 당이에요. 근데 뭐 그냥 1년 6개월 내내 야당 대표 비난하고 조롱하고 단식까지 하니까 단식한다고 조롱하고 조롱하다가 끝날 겁니까? 수사하다가 끝날 겁니까? 이런 태도들은 여당으로서의 정부로서의 태도는 저는 전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마이너스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쌍방울 그룹의 전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 측에 약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대선 때 이제 돈이 정치 후원금을 빨리 차는 게 정말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김성태 씨는 이화영 부지사가 부탁을 해서 자기가 개인 한도가 1,000만 원씩이니까 한 1억 5천 정도 기부를 했다. 이렇게 쪼개기를 했다. 그래서 한 15명 명의로 줬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비서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공범으로 김성태 씨와 이재명 대표를 이제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후원금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요. 이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쓰러질 때까지 수사는 계속된다. 결국에 누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것인데 참 좀 국민들의 삶은 좀 피폐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러니까 검찰의 새로운 수사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아마 이승훈 변호사도 이게 곧 출마하면 후원회 만들 겁니다. 저도 이게 예비 후보 나갈 때 2008년에 후원회를 만들어 봤어요. 후원도 받아보고 또 이게 제가 500만 원 후원대가 신문에 제 이름이 난 적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500도 고액인데 1,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고액입니다. 그때 한 20몇 억 모았죠.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낸 사람이 누군지는 다 파악합니다. 그걸 1,000만 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후원회 조직에. 그다음에 제가 이름을 봤어요. 봤더니 김성태, 양성길 전부 언론에 다 이름이 나와. 쌍방울 임원이라는 거는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알아요. 제가 봐도 아는 사람이 많더라니까. 요즘 재판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 그때 캠프에서 쌍방울의 임원들이 1,000만 원씩 그것도 하루에 이렇게 쪼개기로 된 걸 이걸 모를까요? 이게 알았다면 정치자금법에 바로 공범이 되는 겁니다. 쪼개기 후원도 문제지만 쪼개기 후원받은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나중에 그 후원금을 몰수까지 합니다. 몰수까지 추징. 따라서 저는 이 부분도 이게 심각합니다. 본인에게 쌍방울에 네 하나밖에 사입은 게 없다 했잖아요. 근데 본인 선거에서 쌍방울 임원들이 1,000만 원씩 15명이 1억 5천 됐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 진짜 몰랐습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15명이 우리가 봐도 이름 아는 사람인데 쌍방울의 임원이라는 거 치보면 다 아는데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이게 검찰에서 이 부분도 추가 기소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